겨울밤, 전라도의 집, 술에 취한 시아버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고 집에 홀로 남은 나는 즉각적인 위험을 직감한다. 그가 거리를 좁혀오자 나는 손에 쥔 국자 손잡이로 간신히 손길을 밀쳐내 틈을 만들고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근 뒤 벽장 뒤 좁은 통로를 통해 다용도실로 빠져나간다. 뒤쫓는 발소리와 문 두드림을 등 뒤에 둔 채 뒷문으로 탈출해 맨발로 골목을 달려 이웃방 여사의 집 대문을 두드리며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불빛 속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끝없는 침묵은 깨지고 그날 밤이 생존을 향한 전환점이 되어 상담센터 연결, 증거 수집, 법정 투쟁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린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의 냄새를 몸에서 오래도록 떼어낼 수 없다고들 말한다. 내 몸에는 아직도 메콩강이 습기와 햇살이 스며 있다. 아침마다 안개가 논과 과수원 위로 낮게 깔리면 닭 울음과 막 끓여낸 쌀죽의 냄새가 골목을 채운다. 나는 그 골목에서 자랐고 그 골목에서 일찍 어른이 되었다. 이름은 마이. 어머니는 노점에서 반서 반죽을 부치고 아버지는 오래전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친 뒤로 긴 일을 하지 못했다. 세월은 늘 권장소 비기한을 넘긴 빵처럼 푸석했고 돈은 언제나 발이 달려 나보다 먼저 달아났다. 동생 둘이 학교를 다녔다. 교복이 해지면 바늘로 꿰매 입히고 교과서가 바뀌면 졸업한 이웃에게 물려받았다.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집 안까지 물이 차올랐고 마른 해에는 벼가 타들어갔다. 그 사이 나는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팔았다. 오늘은 좀 더 주세요, 아주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말끝마다 미소를 붙이면 마치 내 삶이 조금은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저녁에 장부를 정리하면 모아둔 돈은 늘 얇았다. 얇아서 접지 않아도 봉투 안에 고이 들어갔다. 밤이면 옆집 아주머니의 낡은 TV에서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겨울의 빛, 옅은 회색 하늘, 손을 녹이는 군고구마와 눈 내리는 장면들이 화면을 덮었다.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 나라에서는 길가의 가로등도 더 환한가?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말이 바람처럼 부드러운가? 객지의 빛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어리석다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가난은 사람을 상상력으로 살게 만든다. 나는 상상 속에서 종종 내 이름을 부르는 언어를 바꿔보았다. 마이, 마이, 마이. 그 소리를 다른 철자와 억양으로 흉내내보며 다른 내일을 떠올렸다. 우리 마을에서는 가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여자들이 명절에 잠깐 돌아왔다가 사라지곤 했다. 손에 선물 가방을 들고 금빛 팔찌를 차고 어깨에 익숙하지 않은 여유를 얹고 어디서 그렇게 돈을 벌었대? 남편이 좋다던데.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보태며 궁금증과 부러움을 섞어 전했다. 어떤 이는 행복해 보였고 어떤 이는 그늘이 짙어 보였다. 그러나 가난한 이에게 선택지는 늘 명확하지 않았다. 당장 내일의 쌀과 기름을 채워야 했다. 동생들의 수업료와 아버지의 약값을 벌어야 했다. 나는 나의 마음보다 현실부터 들여다보는 법을 먼저 배웠다. 그 무렵 시장 건너편 카페에 국제 결혼 상담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환한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여자의 사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 적혀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그런 일은 내 몫이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흙으로 얼룩진 슬리퍼를 보며 문득 생각이 달라졌다. 내 몫이 아니라고 누가 정했지? 나다. 내가 정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 날 카페 문을 열었다. 차분한 목소리의 여자가 내게 설문지를 내밀었다. 키, 몸무게, 가족관계, 취미, 결혼에 대한 생각, 아이를 원하느냐, 한국 생활에 적응할 의지가 있느냐. 질문은 한 장의 종이를 넘어 마치 한 사람을 항목으로 분해하는 칼 같았다. 나는 펜을 잡고 내 안에서 망설이는 부분들을 하나씩 눌러 적었다. 가족을 돕고 싶다.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있다. 가정적이고 성실하다. 내 말들이 나를 앞질러 종이 위에 얌전히 누웠다. 사진을 찍고 짧은 자기소개 영상을 찍었다. 저는 마이입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카메라 렌즈 속에서 내 웃음은 조금 떨렸다. 며칠 후 상담사는 몇 명의 남성 프로필을 보여주었다. 나이, 직업, 사는 곳, 가족 구성. 나는 활자 사이에서 미래의 모양을 읽으려 애썼다. 도시, 공장, 시골, 농장, 연금, 월급, 부모님과 동거, 별거. 줄마다 장단점이 붙어 있었다. 상담사는 말했다. 한국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금방 자리 잡아요. 초반만 조금 힘들어요. 남자분들 대부분 성실하시고요. 말은 부드러웠고 종이 위의 삶은 단순했다. 하지만 삶은 종이에서 시작되지 않고 끝나지도 않는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종이 위에서 가능한 평온을 골라보았다. 한 명의 사진 앞에서 손이 길게 머물렀다. 도시가 아닌 지방,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되어 있었지만 농업에 종사한다는 설명 뒤에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책임감. 나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그 단어였다. 어머니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정말 가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말하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아. 무성경화처럼 고개만 크게 끄덕였다. 어머니는 내 손등을 덮었다. 굳은 살이 켜켜이 쌓인 그 손은 세월에 닳았지만 온기는 여전했다. 집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다. 나는 내 이름을 속으로 3번 불렀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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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기 위해. 정식 절차를 밟기 위해 나는 호치민으로 갔다. 도시의 매연과 오토바이의 웅성거림 속에서 사무실 문을 열었다. 통역사가 있고 계약서가 있었다. 법적 절차 안내, 중도 포기 시 환불 불가, 허위 정보 기자의 금직 같은 문장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나는 각 페이지 끝에 내 이름을 적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눌렀을 때 손끝이 조금 떨렸다. 도장이 마르는 동안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다. 유리창을 타고 비가 흘렀고 흘러내린 물줄기가 도시의 불빛을 길게 느렸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길게 늘어졌다. 두려움과 기대, 슬픔과 희망이 한 덩어리가 되어 천천히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숫자를 세었다. 여권 발급까지 며칠, 서류 번역까지 며칠, 예비 신랑과의 첫 만남 영상통화까지 며칠. 숫자를 세다 보면 불안의 모서리가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논밭이 뒤로 밀려났다. 베트남의 초록은 때로 눈부셨고 그 눈부심이 내 마음을 찔렀다. 떠나지 않고 버틸 수는 없었을까? 시장 한가운데 작은 포장마차를 하나 더 내고 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참고 그 다음에야 내 삶을 생각할 수는 없었을까? 그러나
또 다른 질문이 바짝 다가왔다. 몇 번의 참음이 지나면 내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밤에 눕자 천장에 펜이 천천히 돌았다. 귓가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감고 아직 가본 적 없는 나라를 떠올렸다. 낯선 언어, 낯선 계절, 낯선 냄새. 그리고 그 낯설m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한 가지 이름. 마이. 내가 떠나려는 것은 단지 가난만이 아니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바꾸어 보겠다는 첫 시도였다. 실패하면 돌아오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떠나는 길보다 먼 법이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마음을 묶었다. 며칠 뒤 상담색에서 연락이 왔다. 절차가 순조롭고 곧 영상으로 서로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당에 널어둔 빨래가 햇빛에 바스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마이야, 같이 밥 먹자. 밥상에 앉아 우리는 말없이 국을 떴다. 어머니가 된장국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길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믿어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내 마음에 작은 이름표를 달았다. 약속의 땅. 아직 발 디딘 적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 내가 내일을 심겠다고 내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다짐했다. 어떤 일이 오더라도 나는 나를 잃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의 떠남은 시작되었다. 영상통화가 예정된 날 아침, 나는 빌려 입은 흰 블라우스의 주름을 손바닥으로 쓸어 펴고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를 여러 번 연습했다. 혀가 어색하게 굴렸다가 제자리를 찾고 발음이 비틀릴 때면 가볍게 웃으며 다시 시작했다. 작은 방에 햇빛이 들어와 바닥의 금을 따라 길게 눕고 선풍기 날개가 둔한 바람을 돌려보냈다. 휴대전화 화면에 내 얼굴이 비칠 때마다 내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한쪽은 기대, 다른 한쪽은 경계. 나는 그 둘을 한 손에 모아 꼭 쥐었다. 정각이 되자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통역사가 먼저 화면에 나타났다. 말끔한 단발머리, 안경 너머로 친절한 미소. 마이 씨, 준비되셨죠? 곧 연결할게요. 조금 뒤 화면이 분할되며 그의 얼굴이 떴다. 그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그 말이 통역사의 입을 거쳐 내 귀에 닿았다. 어색함은 우리 사이의 최초의 공용어였다. 그러나 그 어색함 속에도 작은 웃음들이 피어났다. 그는 내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마이. 음절을 손끝으로 만지듯 조심스럽게. 그 한 번의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풀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했다. 전라도 시골에 산다고, 부모님과 함께 지낸다고, 작은 농장을 운영한다고. 통역사가 말을 옮길 때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입술 모양이 따라 움직였다. 나는 그의 어깨에 묻은 먼지, 손톱 밑에 박힌 흙빛을 보았다. 오래 필드에 서 있던 사람의 흔적. 그는 말끝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를 붙였다. 힘들지 않게 할 거예요. 한국어도 천천히 같이 배워요. 겨울엔 눈이 와요. 예쁘고 따뜻한 집이 있어요. 통역사는 조심스레 그 말들을 내게 건넸다. 말들은 설탕처럼 혀끝에서 빠르게 녹았다. 그 단맛이 내 마음의 벽에 얇게 발렸다. 저는 요리를 좋아해요. 카메라 앞에서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말했다. 반써, 쌀국수, 집에서 자주 해요. 통역사가 옮겨주자 그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베트남 음식 좋아요. 나중에 같이 먹어요. 통역사의 밝은 한국어가 내 방 안에 스며들었다. 모기장 안공기까지도 잠시 다른 나라 냄새가 나는 듯 했다. 그는 휴대폰을 돌려 창밖을 비추었다. 낮은 언덕, 초록빛 밭, 조용한 도로. 우리 집 근처예요. 통역사의 목소리와 함께 보인 풍경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화면을 다시 내 쪽으로 돌려 보였다. 강아지는 새끼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내 얼굴을 향해 킁킁거렸다. 이름은 복이에요. 그 말에 내 안에 어떤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이달의 전기요금보다, 시장의 소음보다, 내일의 비 예보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이미지들, 강아지, 언덕, 초록. 첫 통화는 긴장 속에 짧게 끝났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이 갑자기 비어 보였다. 나는 방금 들은 그의 말들을 종이에 적었다. 작은 글씨로 또박또박 힘들지 않게 하겠다. 집은 따뜻하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 내 글씨는 그 약속들을 붙잡기 위해 조금 더 진지해졌다. 어머니가 문간에서 나를 보았다. 어때? 나는 웃었다.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늘에 걸린 별은 유난히 빽빽했고 나는 별들의 간격을 세듯 내 마음에 빈칸을 세어 보았다. 빈칸마다 그의 말들이 와서 앉았다. 며칠 후 그는 베트남으로 온다고 했다. 짧은 방문, 얼굴을 맞대고 인사하는 자리. 통역사는 우리 만남의 시간표를 메시지로 보내줬다. 호텔 로비, 카페, 서류 사무실. 시간은 마치 누군가 깔끔히 접어 만든 지도 같았다. 그 지도를 따라가면 다른 나라의 문턱에서 헤매지 않을 거라는 듯이 나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원단의 치마를 골랐다. 길게 내려오는 남색 치마와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은색 귀걸이. 나에게 온 미래를 예의 바르게 맞이하고 싶었다. 호텔 로비에서 그를 실제로 마주했을 때 화면에서 보던 사람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말수가 더 적었다. 악수를 하자 그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만져졌다. 텃밭의 흔적, 일의 무게,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도 설명하는 감촉.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라며 얇은 목도리와 핫팩을 건넸다. 한국 겨울, 추워요. 통역사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핫팩을 만지작거리며 감사합니다를 돌려 말했다. 내 발음은 여전히 뒤뚱거렸지만 그는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카페에 앉아 우리는 커피와 코코넛을 마셨다. 그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컵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작은 소리에도 예의가 묻어 있었다. 그는 내 가족 이야기를 물었다. 동생이 둘 학교 다녀요. 부모님은 통역사가 옮겨주는 단어들 사이로 내 마음이 고백처럼 흘러나왔다. 가족, 병원비, 비 오는 계절, 마르는 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르게 깊어지는 눈빛으로 들었다. 한국 오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이 지워지기 쉬운 연필로 쓰인 약속처럼 느껴지면서도 나는 그 연필을 꽉 쥐고 싶었다. 오후에는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확인했다. 사인할 서류는 많았고 도장은 잉크를 빨아들여 종이를 붉게 물들였다. 통역사는 조항들을 차근차근 읽어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목 시계가 매 정각을 세심하게 알렸다. 짧은 진동이 울릴 때마다 그는 잠깐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내게로 돌렸다. 그 작은 망설임이 내 마음 한쪽에 먼지처럼 내려앉았다. 하지만 나는 그 먼지를 불어내듯 환하게 웃었다. 여정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 서툴러지는 법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시장을 걸었다. 그는 노을이 젖은 과일 진열대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나는 그에게 베트남의 달을 가리켰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한국 달도 같아요. 통역사가 옮기기도 전에 나는 그의 입모양으로 그 뜻을 알아들었다. 같은 달, 다른 나라. 그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우리가 같은 것을 본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그가 돌아간 뒤 나는 떠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권, 비자, 예방접종, 겨울옷. 시장의 구제 상점에서 두꺼운 코트를 샀다. 지방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나는 소매를 걷어 햇볕에 걸고 하루 종일 바람을 통과시켰다. 동생들이 코트를 입어보며 까르르 웃었다. 언니, 눈 오면 사진 찍어서 보내줘. 응, 약속. 나는 작은 수첩을 만들어 한국어 단어를 적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물, 버스, 괜찮아요. 단어를 입안에 굴릴 때마다 낯선 나라의 문턱이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었다. 밤이면 나는 그와의 대화를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감았다. 그의 미소, 말끝의 조심스러움, 약속의 문장들. 그 말들 사이로 보이는 아주 작은 그늘들까지도 나는 꼭 껴안았다. 올 수 있는 것과 오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일은 아직 나에게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가능성 대부분에 사랑스러운 이름표를 달아주었다. 희망, 시작, 배움, 함께. 이름표는 종종 찢어져 떨어졌지만 나는 다시 붙였다. 반복은 내 편이었다.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와 나는 마당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부침개의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익어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아주 조금의 돈, 그리고 메모 한 장. 길에서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러나 울고 나면 다시 걸어라.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울음은 먼 길의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그 그림자를 밟으며 걷는 것도 결국 나라고.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또렷이 서는 소리가 들렸다. 잠들기 전 거울 앞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몇 마디 한국어를 연습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각 문장을 말할 때마다 내 얼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다. 낯선 나라로 가는 예의를 입에 담는 일은 마치 키가 자라듯 느리고 확실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 개 짖는 소리, 바람이 바나나 잎을 스치는 소리가 겹쳐왔다. 그 소리들을 마음속 서랍에 차곡차곡 넣었다. 언젠가 꺼내보고 싶을 때를 위해. 새벽에 일어나 문을 열었을 때 베트남의 공기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것은 달콤하고 뜨거웠다. 설탕을 혀끝에 찍어본 듯 첫 만남의 달콤함이 다시 입안에 번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달콤함 뒤에 얇은 설렘과 묵직한 책임이 함께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곧 떠날 것이다. 나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내 두 손에 그가 건넨 약속과 내가 준비한 다짐이 따뜻하게 얹혀 있었다. 인천공항의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을 베었다. 공기 속에는 소독약 냄새와 금속의 냄새, 그리고 먼 나라의 낯선 바람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빨리 걸었고 안내 표지판은 나를 재촉하듯 화살표를 번갈아 가리켰다. 마이. 내 이름을 부르는 익숙하면서도 먼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진한 회색 패딩을 입고 서 있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내 짐가방 손잡이를 자연스럽게 잡아채며
짧게 말했다. 춥지. 통역사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더 오래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채에 올라타자 시트에서 중고차의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는 히터를 세게 틀었다. 뜨거운 바람이 금세 눈을 건조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 흘러가더니 곧 회색빛 도로와 벌거벗은 나무들이 이어졌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고 가끔 흰 입김이 차창에 묻었다가 사라졌다. 그는 말수가 적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전을 꺼내 몇 개 단어를 더듬었다.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의 웃음은 익숙했지만 그 사이사이 침묵은 화면 너머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종류였다. 버스를 갈아타고 다시 작은 트럭으로 갈아타며 길은 점점 좁아졌다. 전라도의 겨울 들판은 누런 빛으로 낮게 엎드려 있었다. 비닐하우스가 연달아 이어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하우스 비닐이 얇은 종이처럼 떨렸다. 마을 어귀 표지판을 지나자 그는 창밖을 가리켰다. 저기, 우리 집. 그의 손가락 끝이 닿은 곳에는 낮은 슬레이트 지붕과 옅게 벗겨진 하얀 벽.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모여 앉아 있었다. 김치와 된장, 간장의 시간이 얼어붙은 듯한 풍경. 나는 얇게 숨을 들이쉬었다. 따뜻한 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밀려나고 오래된 집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는 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을 열자 맵싸한 김치 냄새와 마늘, 고춧가루 냄새가 한꺼번에 달려왔다. 방바닥은 온돌이 들어오는지 미지근했지만 문짝 아래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TV, 다른 쪽에는 커다란 김치 냉장고가 웅궁거리는 소리를 냈다. 어서 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문턱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미소는 얇았고 눈빛은 먼저 내 손가락, 신발, 코트 주머니를 훑었다.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나왔다.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멀리 왔네. 그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 내 옆에 선 남편을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 사이에 오가는 어떤 신호를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봉투를 내밀었다. 베트남 커피, 작은 비단 스카프, 말린 과일. 시어머니는 아이고 뭘 이런 걸 하며 받았지만 포장지는 곧바로 싱크대 옆 비닐봉지로 들어갔다. 테이블에 앉자 된장국 냄새가 퍼졌다. 그릇 사이사이로 김이 아지랑기처럼 올라왔다.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들며 물었다. 매운 거 먹을 줄 아나?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예, 괜찮아요. 발음이 미끄러지자 시어머니가 작게 정정했다. 네. 그 차이 하나가 방 안 공기를 더 얇게 만들었다. 대화는 자주 전라도 사투리로 흘렀다. 시방, 얼라가 와불었다 아이가. 허벌나게 춥다. 나는 단어의 끝에 매달려 뜻을 유추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숟가락을 조심스레 놓았다. 남편은 번역을 해주려 애썼지만 그의 말은 곧잘 입안으로 다시 삼켜졌다. 침묵이 식탁 위 반찬들 사이에 엷게 깔렸다. 나는 빈 그릇에 밥을 조금 더 담아 할 수 있는 예의를 채웠다. 식사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를 데려갔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높이 쌓여 있었다. 내일부터는 아침 6시 밥하고 상 차리고 설거지는 이걸로. 그는 고무장갑을 들어 보였다. 말은 빠르지 않았지만 천천히 배우자는 약속이 조용히 뒤로 밀려나는 소리였다. 나는 예, 알겠습니다. 를 반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 끝이 벌써 물에 닿은 듯 시렸다. 방은 작았다. 벽지에는 지난 겨울의 습기가 남아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마당의 빨래줄이 삐걱거리며 춤을 췄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열어 속옷과 옷을 접어 넣었다. 모퉁이에 놓인 전기장판을 켜자 따뜻함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다. 그 온기가 낯설고 감사했지만 따뜻한 집이라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에서 얇은 금이 또렷해졌다. 나는 그 금을 손바닥으로 덮는 상상을 했다. 금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히 있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거칠어졌다. 마당 한쪽에서 개가 두어 번 짖었다. 남편은 방 밖에서 아버지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중개비 아직 일손 필요하지. 단어 몇 개가 문틈을 타고 들어왔다.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단어들은 내 마음의 얇은 표면에 금속처럼 닿았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고향 집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괜찮아. 모두 걱정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내 손바닥에 땀이 맺힌 걸 알아챘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새벽 같은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일어나. 시계는 아직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깥은 푸르게 어둡고 공기에는 김칫국의 신맛 같은 냄새가 미세하게 떠다녔다. 나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갔다. 쌀을 씻는 물은 금방 손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내 손동작을 지켜보다가 몇 번 손목을 잡아 방향을 바꿔주었다. 그렇게 말고 이렇게. 그녀의 손길엔 성급함이 배어 있었다. 남편은 잠깐 부엌 입구에 서서 천천히 해요 라고 말했지만 곧 지갑을 챙기고 마당으로 나갔다. 트럭 시동 소리가 이른 아침을 길게 갈랐다. 아침상을 차리고 나면 설거지, 바닥 쓸기, 장독대 덮개 확인까지 일이 줄을 섰다. 나는 한국어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릇, 수건, 물걸레, 바닥. 발음마다 내 혀끝이 새로운 근육을 찾아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단어를 틀릴 때마다 바로잡았다. 그게 아니고 이건 걸레. 네. 나는 공손함과 서투름 사이에 작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 다리는 자주 흔들렸고 발밑에서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어른거렸다. 오후에 마당을 가로질러 뒤편 밭으로 나가 보았다. 긴 줄기들이 바람에 서로를 베듯이 스치는 소리가 낮게 퍼졌다. 비닐하우스 안은 습했고 흙은 차갑게 손바닥을 받아들였다. 남편은 하우스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다. 여긴 곧 많이 바빠져요. 말끝을 잠깐 씹고 내 눈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쳤다. 조금만 도와줘요. 같이. 그 문장에서 조금만이 유난히 오래 귀에 남았다. 조금이 얼마나의 시간과 노동을 의미하는지 나는 아직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몸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약속의 문장들이 새로운 해석을 얻는 시간이었다. 동네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슈퍼 앞에 앉은 할머니들이 내가 지나갈 때 한 번 더 고개를 들어보았다. 베트남 아가씨 구먼. 말은 좀 하나? 나는 웃으며 안녕하세요를 말했다. 그 인사 하나로 잠깐의 경계가 풀리는 듯 했지만 고개를 돌리는 순간 다시 낯설미 따라붙었다. 슈퍼 안에서 나는 생필품 목록을 더듬었다. 소금, 설탕, 수세미. 입안에서 단어를 한 번씩 굴려보고 계산대에 놓았다. 계산대 아주머니는 거스름돈을 건네며 내 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오래 남았다. 밤이 되면 나는 수첩을 펼쳤다.
오늘 들은 말, 놓친 말, 배우고 싶은 말,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단어들을 적다 보면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다가 금방 말랐다. 울음은 여기서조차 완전히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천장에 생긴 작은 금을 바라보았다. 그 금은 낮보다 밤에 더 선명해졌다. 약속과 현실 사이. 그 틈을 나는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차갑고 매끄럽고 깊었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하나 더 했다. 내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천천히 배울 거라고.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라는 말 앞에 먼저 마이라는 이름을 놓아두겠다고. 다음 날의 해가 떠오르기 전 내 안에서 조용한 불빛이 하나 켜졌다. 아직 미약했지만 확실히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이 더 밝아지기까지 나는 이 낯선 땅의 현실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야 했다. 공기의 냄새, 사람들의 호흡, 일의 무게, 침묵의 온도. 모든 것이 다른 이곳에서 나는 서서히 내 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생각보다 멀고 예상보다 거칠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임을. 알람이 울리기도 전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일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겨울 바람처럼 얇고 날카로웠다. 시계 바늘은 아직 새벽 5을 조금 넘겼을 뿐이었다. 물을 틀자 수도꼭지에서 나온 물이 뼈까지 스미는 듯 차가웠다. 손등이 금세 얼얼해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콧속이 얼음처럼 조여왔다. 부엌에 서서 쌀을 씻고 된장국을 끓이고 밥상을 차렸다.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 데에도 작은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을 익히는데 실패하면 시어머니의 입술 끝이 조금 더 얇아졌다. 그렇게 말고 나는 내 애라고 내만 반복했다.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당을 지나 밭으로 나가 있었다.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자 짙은 흙 냄새와 비닐이 내는 얇은 소리가 겹쳤다. 내부는 밤새 갇힌 숨이 고여 있어 축축했고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톡톡 떨어졌다. 남편이 말없이 삽을 내밀었다. 여기 줄 맞춰 심어야 해요. 내게 주어진 건 작은 모종과 무거운 물통, 그리고 끝없이 이어진 줄이었다. 무릎을 꿇자 차가운 흙이 옷을 통해 스며들었다. 장갑 안 손가락이 금세 젖었다. 줄기의 표면은 톱니처럼 거칠었고 가끔 손등을 스치면 얇게 베었다. 피가 나진 않았지만 쓰라림이 오래 남았다. 오전은 길었다. 줄을 채우고 또 채우고 물을 주고 비닐을 덮고 시아버지는 하우스 사이를 다니며 빠른 걸음으로 지시했다. 거그는 삐뚤다. 시방, 속도를 좀 내봐. 나는 그의 말의 절반쯤만 알아들으면서도 몸은 이미 명령을 알아듣는 것처럼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시계는 느리게 갔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보리밥에 김치를 얹어 입에 넣었다. 따뜻함은 빠르게 사라지고 보리밥 특유의 거친 식감만 이빨 사이에 남았다. 물을 2컵 마셨다. 목구멍에서 물이 사라지는 속도가 빨랐다. 휴식은 길지 않았다. 그늘도 짧았다. 하우스 바깥쪽으로 나가면 줄기들이 키를 자랑하듯 곧게 뻗어 있었다. 내 눈에는 그것들이 모두 사탕수수처럼 보였다. 달콤한 이름을 가진 것들이지만 내 손에 닿는 감촉은 단단하고 거칠기만 했다. 나는 속으로 그 밭을 사탕수수 밭이라고 불렀다. 이름이 달콤할수록 몸에 닿는 현실은 더 짠맛을 냈다.
땀은 등줄기를 따라 흘렀고 허리는 점점 굳어갔다. 몸을 펴면 등뼈 사이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오후 햇살이 하우스 빗니를 통과해 피부를 지지듯 내리쬐었다. 바깥 공기보다 뜨거운 하우스의 공기가 겨울에도 목 뒤를 축여 흘렀다. 일이 끝나는 시간은 늘 애매했다. 해가 지고 나서도 일이 남아 있었고 손이 멈추면 눈치가 더 바빴다. 저녁이 되면 시어머니를 도와 저녁상을 차렸다. 볶음과 국, 젓갈, 고기 한 점. 남자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그들이 자리를 뜨면 그제야 내 자리였다. 식기를 치우고 바닥을 닦으면 손목이 무거워졌다. 손등의 피부는 금방 틀어지고 갈라졌다. 한국 와서 처음 샀던 크림을 바르면 잠깐 부드러워지는 듯 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사포처럼 변했다. 밤에 누우면 발바닥이 타는 듯 아팠다. 전기장판의 열은 등에 비스듬히 마음에는 닿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저 돈 조금 보낼 수 있어요? 베트남, 가족. 내 한국어는 조심스럽게 문턱을 넘었다. 남편은 잠시 내 얼굴을 보다가 눈을 피했다. 지금은 힘들어요. 아버지, 중개비, 아직. 시아버지가 그 말을 받아 끊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따로 주고받나. 같이 사는 거지. 그의 말 속에 당연함이 박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가치라는 말 속에 내 몫은 없었다. 내 노동에는 값이 없었다. 값 대신 말이 있었다. 희생, 가족, 당연. 그날 저녁 나는 서랍을 열다가 내 여권이 보이지 않는 걸 깨달았다. 여권, 어디 있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괜히 잃어버릴까봐 보관해요. 안전해요. 그는 안전이라는 단어를 말했지만 내 귀에는 멀어짐으로 들렸다. 몸의 무게는 같았지만 나는 더 멀어졌다. 문턱은 더 높아졌다. 전화기는 여전히 내 것이었지만 베트남에 전화를 걸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밤 10시 이전에는 전화벨이 울리는 것을 시어머니가 싫어했다. 잠들어야지. 나는 침대에서 낮게 속삭이며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괜찮아. 그 말은 점점 습관이 되어 내 진심을 덮는 얇은 담요가 되었다. 비가 오는 날만 우리는 하우스 밖 일을 쉬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비닐하우스 안물이 더 많았다. 바닥에 무릉덩이를 밀어내고 구석구석 쌓인 박스를 옮겼다. 물은 장화 속으로 스며들었고 장화는 내 발을 작은 웅덩이로 만들었다. 한 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줄기를 정리하다가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눈앞에 하우스의 선들이 흔들렸고 나는 짧은 숨을 빨리 쉬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물 한 컵을 내밀었다. 힘들면 말해.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이 진짜였다. 근데 내일은 더 바빠. 나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은 늘 더 바빴다. 일과는 계절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은 대신 실내가 뜨거웠고 봄이 오자 모기가 먼저 날아들었다. 작은 검은 점들이 내 손목과 목덜미에 박혔다가 빨갛게 부풀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하우스 안의 공기는 막처럼 두꺼워졌다. 숨을 쉬면 내 숨이 다시 돌아와 얼굴을 덮는 느낌이었다. 땅에 내려앉은 열기가 위로 올라와 내 허리까지 데웠다. 땀과 먼지가 피부 위에 엉겨붙어 저녁에 샤워할 때 비누 거품이 회색으로 변했다.
거울 속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광대뼈가 더 도드라지고 어깨는 힘을 내기 위해 앞으로 조금 더 숙여졌다. 웃을 때 눈과 주름이 깊어졌다. 거울은 진실했다. 그럼에도 작은 것들이 나를 붙들었다. 보기. 내가 밭에서 허리를 펼 때면 어디선가 달려와 내 발목 옆에 앉아 혀를 내밀고 헉헉거렸다. 내가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꼬리가 마당에 먼지를 쓸었다. 가끔 해가 질 때 하우스 비닐에 주황빛이 번지면 그 색이 내 마음에도 잠깐 번졌다. 저 멀리 언덕 위 나무 하나가 바람에 몸을 기울이면 나도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작은 바람, 짧은 웃음, 보기에 따뜻한 천. 그것들이 내가 하루를 끝까지 통과하도록 도왔다. 저녁 식탁에서 시아버지는 종종 계산서를 펼쳤다. 비료값, 비닐값, 트럭 기름값, 숫자들이 공책 위를 행군했다. 올해는 더 팔아야지. 남편은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계산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잠시 나는 내 이름을 찾았다. 어디에도 없었다. 계산은 늘 냉정했고 내 노동은 지워졌고 내 이름은 가족이라는 총칭 뒤에 숨었다. 가끔 나는 수첩을 펼쳐 오늘 옮긴 박스에 수를 적었다. 5, 12, 23. 숫자를 세면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다. 숫자는 적어도 혼동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을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증인.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진실의 목록. 몸은 점점 굳고 말은 줄었다. 말은 줄었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커졌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처음의 답은 선명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나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러나 하루하루가 뒤엉켜 쌓일수록 그 답은 희미해졌다. 밤에 누워 천장 금을 바라볼 때면 나는 그 금 사이로 내 이름을 밀어 넣었다. 마이. 금이 점점 벌어져 이름이 떨어질까 봐. 손가락으로 그 틈을 막는 상상을 했다. 빈틈을 손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알았다. 그럼에도 상상은 필요했다. 상상은 오늘을 넘겨 내일에 닿게 하는 유일한 달이었다.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하우스 앞을 지나며 말을 붙였다. 일 많이 하네. 어쩌겠어. 시집 왔으면 해야지. 말은 가볍게 던져졌고 나는 가볍게 웃었다. 가벼워 보이는 말에 내 하루의 무게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웃음 뒤에 남는 것은 더 뜨거워진 숨뿐이었다. 나는 다시 허리를 굽혔다. 줄기의 끝을 손으로 더듬고 묶고 들어 옮겼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하우스 그림자가 길어지면 내 그림자도 옆으로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속에서 나는 한 사람의 모양을 다시 보았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그리고 여전히 마이. 내 이름은 작게, 그러나 확실히 살아있었다. 아주 작은 불씨처럼. 바람 한 번에 꺼질 것 같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불씨는 바람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내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을 버티는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폭력은 소리로 먼저 왔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조금 더 둔탁한 탁자 모서리가 움직일 때 나는 덜컥거림. 문이 걸릴 때 잠깐 삐걱대는 그 소리들이 이어져 내 귀 안쪽에서 얇은 막을 문질렀다. 몸이 먼저 알아차렸다. 등줄기가 순간 굳고 손끝이 싸늘해지며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몰라 허공을 더듬었다. 말보다 먼저 온 소리가, 말보다 더 정확하게
다음 장면을 알려주곤 했다. 처음 그랬던 날, 부엌에서 국을 떠 옮기다가 그릇 하나를 놓쳤다. 바닥에서 자잘한 파편들이 동그란 별처럼 흩어졌다. 순간 공기가 멈췄다가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함께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뭐터다 그라노. 그의 말끝은 낮았지만 칼날처럼 얇았다. 시어머니는 빗자루를 가져오며 조심 좀 하지 라고 빠르게 덧붙였다. 나는 허리를 숙여 파편을 모았다. 손바닥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너무 느리지 않게 하려고 서둘렀다. 그때 탁자에서 무게가 옮겨지는 소리가 났고 의자가 밀리는 마찰음이 들렸다. 시아버지의 그림자가 내 손등 위로 어둡게 드리웠다. 다음 순간 어깨가 번개처럼 짧게 흔들렸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냐. 그의 말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듯 똑 떨어졌다. 내 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물들이 갑자기 조금씩 낯설어졌다. 나는 죄송합니다를 여러 번 말했다. 그 말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파편과 섞여 조용히 사라졌다. 밭에서도 속도는 문제였다. 줄 맞추어 심으라는 말은 정확했지만 내 손은 아직 그 땅의 리듬을 모른다. 줄기 사이 길이가 조금씩 어긋나자 시아버지가 하우스 입구에서 걸음을 크게 옮겼다. 시방, 그거 아니란께. 그의 발자국은 하우스 비닐을 울리고 비닐은 얇게 떨렸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아 방향을 바꿔주었다. 꽉 쬐는 힘이 짧게 눌렀다 사라졌다. 장갑 너머로도 손목뼈에 차가운 느낌이 스며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를 반복했다. 그의 손이 떨어진 자리에는 한동안 바람이 스치듯 얼얼함이 남았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나는 팔꿈치를 조금 더 붙이고 허리를 더 숙였다. 몸이 더 작아지면 실수도 작아질까.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은 트럭에 실을 박스 개수를 착각했다. 10댓 개였는데 나는 12개를 세고 고개를 끄덕였다. 트럭이 움직이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뒤를 확인하고 소리를 질렀다. 똑바로 안 보나. 그의 말과 함께 공기 중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다. 등 쪽으로 짧게 밀리는 감각. 균형이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잡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내 안 어딘가에서 작은 문이 덜컥 잠겼다. 그 문 뒤에는 말들이 몰려 있었지만 나는 그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되뇌었다. 같은 말이 입술에서 모서리를 갈며 나왔다. 밤이면 어깨와 손목, 종아리 곳곳에 둔한 열이 돌았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면 팔에 옅은 자국이 스며 있었다. 푸른빛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색. 나는 긴 잠옷 소매를 더 내려 입었다. 크림을 두껍게 발라 문지르면 피부 아래의 조용한 통증이 아주 조금 가라앉았다. 그때 보기가 문 앞에 와 앉아 나를 올려다보곤 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했다. 괜찮아.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보기에게 하는 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남편은 가끔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버지 성격이 좀 그래서 너 탓 아니야. 그 말은 꼭 감기약처럼 내게 건네졌다. 삼키면 잠깐 뜨거운 것이 내려가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의 온도가 되었다. 어떤 날은 귤을 한 봉지 사오기도 했다. 이거 먹어요. 비타민. 귤 껍질을 깔 때 나는 향이 방 안에 퍼지면 내 마음에도 짧은 햇빛 한 줄기가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빛은 구름 뒤로 쉽게 숨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차가운 물, 빨라진 손놀림, 눈치로 채우는 대화가 시작됐다. 사과와 선의 한 줌은 하루를 견디게 했지만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폭력의 그림자는 집안의 소음들과 한 몸이었다. 냉장고의 낮은 웅궁거림, 보일러가 켜질 때 나는 딱 하는 소리, 시아버지가 기침을 삼킬 때 목에서 올라오는 거친 숨, 시어머니가 그릇을 폭에 넣을 때의 차가운 금속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발소리가 다가오면 내 심장은 먼저 반응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가장 작은 움직임들을 가르쳤다. 숟가락을 쥔 손을 내려놓는 시간, 허리를 숙이기 전에 눈을 내리깐 각도, 답을 어떻게 짧게 말할지, 말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실수의 가능성도 늘어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내 문장을 줄였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가지 단어가 내 하루의 구명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물컵이 뒤집혔다. 보기가 꼬리를 흔들다 치고 간 것이었다. 테이블보에 물이 빠르게 번졌다. 나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닦았지만 시아버지는 벌써 목소리를 높였다. 집안 관리도 못하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허공을 스쳤다. 공기는 몸에 닿기 전에 먼저 마음을 때린다. 나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다잡고 앉았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물걸레를 가져왔다. 남편은 조용히 내 쪽으로 수건을 하나 더 밀어주었다. 3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을 지나가게 했지만 내 안에서 그날 밤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도 물에 젖은 첫 냄새가 코끝에 남았고 그 냄새 뒤에 붙은 말들, 못한다, 느리다, 조심해라. 이 귀한 쪽에서 계속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안다. 아니, 안다고 나는 느꼈다. 슈퍼 앞에서 마주치면 고생 많다는 말 대신 요즘 바쁘지? 라고 물었다. 말은 상냥했지만 더 깊이 묻지 않는 친절이 있었다. 누군가의 집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웃었다. 웃음 뒤에 각자의 저녁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온은 늘 각자의 집 안에서만 유지되었다. 내 평온은 집 밖에 있었다. 그런데 나는 자주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욕실은 내게 작은 성격이었다. 문을 닫고 수도꼭지를 조금 더 틀어 물소리를 키워놓으면 바깥의 말들이 잠깐 희미해졌다. 나는 병이 뚜껑에 앉아 손등을 바라보았다. 작은 점들, 얇은 선들. 오늘의 일을 지나간 증거들이 아무 소리 없이 누워 있었다. 그 위에 손바닥을 포개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메모가 떠올랐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러나 울고 나면 다시 걸어라. 나는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물소리 뒤에 숨겨 울었다. 그러고 나면 눈가가 조금 붓고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내 눈은 빨갰다. 괜찮아. 나는 베트남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둘 다 속삭였다. 둘 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두 언어가 함께 내 마음을 붙들었다. 밤에는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두고 잤다. 작은 불빛이 깜빡일 때 나는 모르게 손을 뻗었다. 고향에서 온 메시지는 짧았다. 언니, 건강해. 엄마가 보고 싶대. 나는 나도라고 적었다가 지웠다. 대신 괜찮아. 곧 전화할게만 남겼다. 진심은 종종 장문이었지만 내 손가락은 단문을 선택했다. 단문은 들키지 않았다. 단문은 안전했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빠른 생존술은 조용히, 짧게, 정확히 움직이는 것이었다. 사람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금이 먼저 간다. 습기 찬 벽지처럼
귀퉁이에서부터 조금씩 일어난다. 그러나 그 금 안쪽에서는 누군가가 여전히 등을 대고 있다. 내 경우에는 마이라는 이름이 그랬다. 나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렀다. 마이, 마이, 마이. 이름을 부르면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왔다. 내 이름은 이 집의 호칭들, 며느리, 아가씨과 섞이지 않았다. 그 덕분에 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나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심호흡을 3번, 시아버지의 발걸음이 가까워 오면 눈을 맞추기 전에 허리를 약간 숙일 것, 실수를 했다 싶으면 먼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것, 보기가 문 앞에서 낑낑거리면 살짝 문을 열어 그에게 물을 줄 것. 작은 규칙들은 작은 평온을 불러왔다. 완벽한 안전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 주었다. 폭력의 그림자는 어느새 집 안 구석구석에 눌러 앉아 있었다. 햇빛이 드는 창가에도, 장독대 덮개 위에도, 하우스 천장에 매달린 물방울에도 그림자는 낮에는 짧아 보였고 저녁이 되면 길어졌다. 나는 그 길어진 그림자 옆을 걸었다. 때때로 그림자가 발목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다시 서서, 다시 걸었다. 이 집의 소리들을 외우고 침묵의 온도를 익히면서, 그리고 어렴풋이 알았다.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떤 밤, 그 침묵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올 것임을. 아직 오지 않은 그 순간을 두려워하며도 나는 오늘을 지나갔다. 오늘을 지나야 내일이 오니까 내일이 어떤 얼굴을 하고 오든 나는 살아남아 그 얼굴을 보아야 하니까. 침묵은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삼키는 공기라고 나는 배웠다. 하우스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톡하고 떨어질 때,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릴 때, 장독대 뚜껑이 바람에 살짝 들썩일 때, 그 모든 소리들이 내 마음에 닿으면 금세 묻혔다. 지워진 것이 아니라 묻힌 것이다. 나는 그 묻힘 속에서 오래 머물렀다. 이유는 단순했다. 베트남에 있는 가족, 동생들의 졸업 앨범, 어머니의 약봉지, 오래된 집에 새는 지붕, 그 모든 것들이 내 입술을 닫아 걸었다. 어느 날, 서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멀게 느껴졌다. 뉴스에서 보던 반짝이는 도시의 밤. 드라마 속 따뜻한 집은 여기서 2~3시간보다 더 몇 계절쯤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했다. 전라도의 겨울은 소리를 아끼는 법을 알고 있었다. 하우스 밖으로 나가면 바람이 내 귓볼을 얼리고 말 대신 입김이 먼저 나왔다. 괜찮아. 그 말만 입술에서 습관처럼 맴돌았다. 내게조차 증명하기 어려운 문장. 폭력은 눈치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찾아왔다. 숟가락이 탁자에 닿는 각도, 문이 닫히는 세기, 발소리의 간격. 그 작은 것들이 내 하루를 채점했다. 어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을 널어두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물기 좀 더 짜고 널어. 말은 짧았고, 말 뒤에는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길었다. 다른 날에는 하우스에서 비료 자루를 옮기다 잠깐 멈춰 허리를 폈다.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시아버지의 기침과 함께 나를 재촉하는 발소리가 다가왔다. 쉬려면 집에 가서 쉬지. 문장 하나가 목덜미에 내려앉았다. 나는 다시 몸을 접었다. 허리뼈 사이로 작은 모래가 낀 듯 그라인더 같은 소리가 났다. 남편은 종종 중간에서 말을 완화하려 했다. 아버지, 마이가 아직 금방 익히겠지. 시아버지의 말은 늘 빠르게 마침표가 찍혔다. 마침표 뒤에는 질문이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질문을 접었다. 언제 끝나요? 얼마나 더 해요? 오늘은 좀 같은 말들을 대신 내 안에서 다른 문장을 길렀다. 오늘만, 오늘만 버티자. 내일은 다를지도 모른다. 내일도 같다면, 그래도 그 다음 날은 다를지도. 문장은 갈피마다 얇아졌지만 완전히 찢어지진 않았다. 전화는 밤늦게만 했다. 시어머니가 일찍 자리를 들면 나는 욕실 문을 살짝 닫고 병이 뚜껑에 앉아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야.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참았던 공기가 목구멍에서 울컥 치밀었다. 엄마, 나 잘 지내. 베트남어로 말하면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춥지 않니? 응, 근데 괜찮아. 옷 따뜻하게 입었어. 나는 진실의 테두리를 얇게 잘라 건넸다. 어머니의 침묵이 전화기 너머에서 길게 흐를 때 나는 갑자기 내가 말한 괜찮아가 무게를 잃는 걸 느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그 단어를 붙들었다. 끊고 나면 거울 앞에 서서 눈가를 엄지로 꾹 누르며 속삭였다. 너는 살아남을 거야. 하우스에서 일할 때면 나는 종종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검푸른 비닐의 반짝임 사이로 줄기와 줄기 사이로 내 목소리를 흘려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배웠다. 소리는 돌아와 나를 덮는다는 것을. 대신 나는 속으로 소리를 냈다. 마음 한복판에서만 들릴 만큼 작은 비명. 그 작은 비명은 내 심장과 폐 사이를 몇 번 왕복하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때로는 맥박이 빨라졌고 양손 끝이 저릿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흙을 한 줌 쥐었다. 흙의 차가움과 거칠음이 내 손바닥의 뜨거움을 잠깐 식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상냥했다. 슈퍼 아주머니는 계산대 위에 귤 2개를 더 올려놓으며 이거는 그냥 가져 라고 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 뒤에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까?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슈퍼문을 나설 때 유리문으로 비친 내 어깨가 생각보다 더 작았다. 길모퉁이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들이 나를 지나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베트남. 그 말은 특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오래 남았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겪는지는 어느 누구의 질문에도 얹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며 돌아왔다. 얼굴에는 바람과 술 기운이 섞여 있었다. 식탁에 앉자 젓가락 소리가 유난히 컸다. 일은 제대로 배워가는 거냐? 질문이라기보다는 점검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하는 거랑 제대로 하는 건 다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 아래에서 그의 발자국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나는 발을 재빨리 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남편이 물컵을 내 쪽으로 밀어주었다. 걸음 사이로 긴장과 미안함이 섞인 그의 눈빛이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밥을 푸고 반찬을 놓았다. 수저 부딪히는 금속 소리, 기모르는 된장국 냄새, 찬장 문이 닫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조금씩 더 딱딱해졌다. 나는 밥을 삼키면서 삼키기 어려운 것들까지 함께 삼켰다. 그날 밤 복도에서 시아버지가 말했다. 문제 일으키면 바로 본국 보내버린다. 그의 음성은 낮았고 생경하게 담담했다. 위협이 클수록 더 조용히 말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내 입술이 잠시 떨렸다. 여권이 내 손을 떠난 이후로. 그 말은 말이 아니라 진짜 문이었다. 굳게 닫힌 문, 열쇠는 저쪽에 있는. 나는 눈을 감고
내 이름을 속으로 3번 불렀다. 마이, 마이, 마이. 이름은 그 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위였다. 내 이름을 지키는 일은 곧 내가 나인 증거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 무렵 눈이 왔다. 내 생애 처음 보는 눈이었다. 새벽, 마당이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장독대가 솜처럼 부풀어 있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레 마당으로 나갔다. 발자국이 포근한 소리를 냈다. 사라진다. 내가 걸은 자리마다 하얀 바닥이 움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차올랐다. 나는 마당 한편에 손가락으로 내 이름을 썼다. MAI. 글자는 금세 하얀 입자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라지는 글자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사라지는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눈 아래에도 한 겹의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내 손끝이 알려주었다. 나는 그 흔적을 믿기로 했다. 마을의 침묵은 내 침묵과 닮아 있었다. 모두가 알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방식. 슈퍼 아주머니는 내 팔꿈치를 흘끗 보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옆집 박 여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면 짧게 웃었다. 그 웃음은 다정했지만 그 이상을 넘지 않았다. 그들의 자리, 나의 자리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을 메우기에는 용기와 목소리가 동시에 필요했고 둘 다 나에게는 아직 얇았다. 그러나 그 얇음을 나는 손바닥으로 계속 문질렀다. 닳아서 반짝일 때까지. 나는 작은 노트를 새로 만들었다. 표지에 한글로 내 이름을 써놓았다. 마이. 그 아래에는 날짜를 적었다. 날짜 옆에는 단어를 하나씩. 참았다. 울었다. 웃었다. 견뎠다. 버텼다. 어떤 날에는 하트 하나를 그렸다. 보기가 내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잠들던 날 같은 날. 또 어떤 날에는 작은 점 하나만 찍었다.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길 바라며 나는 선을 미래 쪽으로 길게 당겨 보았다. 노트의 얇은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소리는 작았지만 그 작은 소리가 내 안에서는 크게 났다. 내 기록, 내 목소리, 내 호흡의 길이. 밤마다 나는 2언어로 기도했다. 베트남어로, 한국어로. 신의 이름을 모를 때는 내 이름을 불렀다. 마이, 살아. 마이, 버텨. 마이, 잊지 마. 낯선 땅의 공기에도 귀신은 있는지, 조상은 알아들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울타리는 얇고 자주 무너졌지만 나는 자주 다시 세웠다. 허물어지기 쉬운 것들은 다시 세우기 쉽기도 했다. 폭력은 계속되었다. 더 노골적이지 않게, 그러나 더 자주, 더 큰 흔적 없이, 그러나 더 깊게. 마을은 여전히 평온했고 집은 점점 불편해졌다. 나는 작은 가방에 필수품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로션, 속옷 한 벌, 작은 수첩, 볼펜. 어디로 갈 수 있을지 모르면서도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마음을 기억하려고. 그 가방은 옷장 안쪽에 숨겨두었고 나는 가끔 문을 열어 그 가방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확인하는 손끝에서 아주 작은 용기가 자랐다. 아직은 씨앗 같았지만 씨앗도 결국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인지 나는 몰랐다. 다만 그날을 위해 오늘 나는 다시 일어났다.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고 장갑을 끼고 하우스로 걸어갔다. 발걸음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나의 비명,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과 함께. 그 소리는 아직 내 안에서만 울렸지만 언젠가 바깥으로 나갈 길을 찾을 것이다.
그 언젠가를 향해 나는 또 하루를 보냈다. 그날 밤 공기는 낯선 냄새로 바뀌어 있었다. 문턱 아래로 스며드는 찬 기운 사이로 누군가의 숨 같은 알코올 냄새가 질질 끌렸다. 마당에서 철문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고 이어 장화가 바닥을 찍는 묵직한 발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천장의 등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문을 맞았다. 대답 대신 낮고 굵은 기침 소리가 이어졌다. 그 소리는 오래 묵힌 술 냄새와 섞여 집 안 구석구석에 퍼졌다. 남편은 오늘 읍내에 농기구를 보러 나갔고 늦을 것이라 했다. 나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평소보다 빠르게 정리했다. 손등의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도 수건에 몇 번 더 손을 쓸었다. 내 손이 젖어 있으면 나는 느리다. 느기면 실수한다. 실수하면 소리가 커진다. 오늘은 소리를 줄여야 했다. 그때 문지방에서 발소리가 멈추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가까워지는 느린 그림자. 나는 일부러 싱크대에 물을 조금 더 틀었다. 물소리는 공포를 얇게 덮는 담요였다. 마이.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 소리에는 묘한 눌림이 있었다. 시아버지의 발 뒤꿈치가 부엌 문턱을 넘었다. 그는 벗지 않은 장화로 바닥을 밟았고 바닥에 물기가 흩어졌다. 의자의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그는 앉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미소를 만들어 물 드릴까요? 라고 말했다. 발음은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는 얇았다. 그는 손을 내저었다. 술은 마셨다. 그 말 뒤로 복도가 잠깐 더 어두워졌다. 그의 시선이 내 손에서 내 어깨로 그리고 얼굴로 올라왔다. 두 눈 사이에 다물린 기운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랫동안 고인 술과 이름 붙일 수 없는 욕망과 힘의 기억이 섞일 때 생기는 색이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 어깨 너머로 그의 숨이 떨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싱크대 뒤 벽이 등으로 닿았다. 도망칠 문이 한 방향으로만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내 입술을 건너다가 사라졌다. 그는 내 귀에 닿을 만큼 목소리를 낮췄다. 가족끼리 가까워지는 거다. 그 문장은 나를 얼게 만들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칼처럼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공기를 갈랐다. 손목의 그림자가 내 어깨 위로 드리워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들어 그 손을 피해 나왔다. 싱크대 모서리에 옆구리가 부딪히며 얇게 통증이 번졌다. 하지 마세요. 내 한국어가 자리에 넘어졌다.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손등에 굳은 살이 내 손목에 닿았다. 뜨겁게, 무겁게. 나는 그 손 위에 내 손을 올려 떼어내려 했지만 팔 힘이 더 강했다. 손목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빠르게 박동이 몰려왔다. 이대로면 안 된다는 신호가 몸의 가장 원초적인 언어로 내 귀를 때렸다. 나는 가까이 있던 국자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손잡이 끝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진정시켰다. 그를 밀어내려는 순간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몸으로 길을 막았다. 마당에서 보기가 짧게 짖었다가 멈췄다. 나는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낮게. 그러나 다급하게. 대답은 없었다. 그만하세요. 이번에는 내 목소리에 바람이 섞였다. 그는 대답 대신 손목에 더 무게를 올렸다. 팔목 안쪽의 살같이 얇게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작은 스위치가 켜졌다. 살아야 한다.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 나는 온몸의 힘을 모아 국자를 그의 손등과 팔 사이로 끼워 넣었다. 금속이 그의 피부에 맞닿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그는 놀라 손을 잠깐 풀었고 그 틈을 타 내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다. 발 뒤꿈치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 몸을 세웠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분노가 스치고 곧 술기운이 그것을 다시 덮었다. 어딜 가? 그의 손이 다시 공기를 더듬었다. 나는 부엌문을 뛰어나가 내 방으로 달렸다. 복도에서 전구가 파르르 떨었다. 방문을 닫고 잠금쇠를 걸었다. 심장은 문보다 먼저 닫히지 않았다. 그가 문을 밀었다.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경첩이 울부짖는 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옷장 안쪽에 작은 가방을 꺼냈다. 수첩, 속옷 한 벌, 로션, 그리고 휴대전화. 코트와 목도리를 잡아 아무렇게나 둘러맸다. 창문은 낮은 철창이 있어 빠져나갈 수 없었다. 문 밖에서 그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문 열어. 한글 제음들이 내 등뼈를 타고 올라왔다. 문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고 나는 잠금쇠가 오래 버텨주지 못할 것을 직감했다. 시간은 갑자기 여러 겹으로 늘어났다. 어머니의 메모가 머릿속에서 또렷해졌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그러나 울고 나면 다시 걸어라. 울음은 지금 사치였다. 나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창가 쪽 작은 창틀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였다. 그리고 방과 부엌을 잇는 반대편 문, 바깥으로 이어진 작은 뒷문을 떠올렸다. 거긴 자주 쓰지 않아 구석에 물건이 쌓여 있었다. 나는 문을 더 세게 미는 소리에 맞춰 방 창문과 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그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리고 문이 다시 잠깐 멈칫하는 순간 발끝으로 조용히 책상을 밀어 문 앞에 바짝 붙였다. 아주 잠깐의 벌어짐.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나는 방 뒤편 벽장 속 작은 통로로 몸을 집어넣었다. 몸을 가늘게 말아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면 부엌 뒤편의 다용도실로 이어졌다. 이전에 한 번만 살펴본 길이었다. 어둠 속에서 세탁기의 차가운 금속에 팔꿈치가 스쳤다. 나는 숨을 참았다.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컸다가 잠깐 멀어졌다. 그리고 그 틈에 나는 다용도실 문고리를 잡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돌렸다. 문이 열리며 바깥의 찬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복도에서 마이라는 그의 외침이 뒤늦게 따라왔다. 나는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갔다. 밤은 깊었고 하늘은 별 몇 점을 얹은 검은 접시처럼 보였다. 마당 위에 얇게 깔린 서리가 밟을 때마다 작은 비명이 났다. 나는 장화를 신을 겨를이 없어 슬리퍼 채로 달렸다. 공기가 폐 속으로 차갑게 들어오며 목을 긁었다. 뒤에서 철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딜 도망. 문장 끝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낮게 더 던졌다. 보기가 마당 구석에서 나를 보고 두어 번 컹컹 짖었다. 나는 가방을 더 움켜쥐고 집 담장을 돌아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골목은 짧았고 그 끝에는 어둠에 잠긴 들판이 펼쳐졌다. 비닐하우스는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하우스의 비닐이 바람에 흔들리며 얇은 속삭임을 냈다. 나는 허벅지 근육이 타는 듯 아파오는 것도 잊은 차에 달렸다. 발바닥은 서리와 자갈 사이를 번갈아 밟았고 슬리퍼가 한짝 벗겨졌다. 벗겨진 발로 흙을 밟자 흙의 차가움이 나를 잠깐 정신 차리게 했다. 뒤돌아볼 수 없었다. 뒤돌아보면 두려움이 내 발목을 잡을 것 같았다. 하우스 사이 좁은 길을 꺾어
마을의 첫 번째 골목으로 들어섰다. 저 멀리 박 여사의 집 창문에서 약한 불빛이 새고 있었다. 선명한 오렌지빛이 밤을 얇게 가르며 내게로 왔다. 나는 그 빛만 바라보고 달렸다. 숨이 턱에서 걸려 나왔다. 횡격막이 쥐어짜이는 듯했고 가슴은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까워질수록 손끝이 저리고 무릎이 흔들렸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손바닥으로 초인종을 찾았다. 손가락이 얼어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첫 번째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나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탁, 탁, 탁. 뼈에 울림이 올라왔다. 누구요? 안쪽에서 어른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묻었다. 저 마이예요. 내 말은 허공에서 몇 번 부서졌다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제발. 뒤에서 골목 끝 바람이 바뀌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의 발자국일 수도 아니면 그저 밤의 숨소리일 수도 있었다. 나는 문턱에 몸을 바짝 붙였다. 잠시 후 대문 안쪽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삐걱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 직전 나는 마지막 힘으로 부르짖었다. 도와주세요. 그 말은 길고 떨렸지만 정확히 내 입술을 지나갔다. 아주 오랜 시간 조용히만 있던 입술이 처음으로 밖을 향해 울음을 품은 소리. 불빛이 문틈에서 더 밝아지며 내 얼굴을 비췄고 그 순간 내 무릎이 풀렸다. 나는 문기둥을 잡았다. 아직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밤은 여전히 깊었지만 나는 알았다. 내 몸이, 내 심장이, 내 이름이 끝내 도망쳐 나왔다고. 그리고 다음 문을 이제 열어야 한다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 주위에도 혹은 스스로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서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